이곳 모스크바 국립군사학교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 없던 러시아 학생. 웨스트포인트에서 한 한국 학생에게 완패당했다고 합니다. 90만 명의 상비군,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 러시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구기게 된 학생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밤새 복수를 계획했다가 결국 고개를 숙여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알렉산더 페트로프,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군사학교 수석 졸업생입니다. 어릴 적부터 군인의 피가 흐르는 집안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러시아군 장성이시고 할아버지도 군 장성이셨습니다. 우리 가문은 러시아 군대의 자존심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최고의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자랐습니다. 모스크바 군사학교에서 저는 늘 최고였습니다. 전술, 전략, 무기학, 심리전 모든 분야에서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죠. 동기생들은 저를 작은 장군이라 불렀고 교관들도 저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의 성공은 저에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세계를 제패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군사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죠. 세계 최고의 군사 아카데미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략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저는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우수성을 보여주러 가는 겁니다. 웨스트포인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캠퍼스는 웅장했고 학생들은 군인다운 기백이 넘쳤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위협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군사교육이 세계 최고라 확신했으니까요.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저는 다른 국제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엘리트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한 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이호성, 한국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조용하고 겸손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첫 수업은 현대 전략과 전술이었습니다. 교수는 각 학생에게 자국의 대표적인 군사 전략에 대해 발표하도록 했어요. 당연히 저는 자신 있게 나서서 러시아의 깊은 전투 개념과 핵 억제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감탄할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반응은 기대와 달랐어요. 몇몇 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했고 교수는 러시아 전략의 약점을 지적했습니다. 충격이었죠. 모스크바에서는 누구도 감히 제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이호성이 다가왔습니다. 페트로프, 흥미로운 발표였어.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대규모 지상군보다 정밀 타격과 네트워크 중심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불쾌함을 느꼈어요. 작은 나라 출신이 감히 러시아의 전략을 비판한다니.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네트워크가 무너지면 결국 지상군의 숫자가 승패를 결정하지.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첫 주가 지나고 첫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최상위권일 거라고 생각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1등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1등이 바로 그 한국인 이호성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위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 2명이 있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특히 1등이 한국인 이호성이라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죠. 저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오답들, 그리고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들, 모스크바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크게 실망하셨어요. 알렉산더, 넌 러시아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이다. 그런 네가 작은 나라 출신에게 밀리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깨어 있으며 모든 교재를 2번, 3번씩 읽었죠. 다른 학생들이 휴식할 때도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반드시 이호성을 이기고 러시아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았습니다. 2번째 시험, 결과는 또다시 저를 좌절시켰어요. 2등, 이번에도 이호성이 1등이었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도 그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분명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저는 이호성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공부법, 그가 읽는 책들, 심지어 수업 중 그가 필기하는 방식까지 어떻게든 그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호성은 저처럼 밤새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적절히 휴식을 취하며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했죠.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1등을 할 수 있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성공하려면 무조건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이호성은 그런 상식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군사 전략 수업 중에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여러 학생들이 최신 무기, 병력수, 경제력 등을 언급했어요. 제 대답은 핵 억제력과 대규모 지상군이었죠. 그때 이호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보와 의사결정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전은 누가 더 빨리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에 기반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수는 큰 미소를 지으며 매우 정확한 관점이라고 칭찬했어요. 저는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그의 답변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항상 대규모 지상군과 영토로 승리해 왔는데 말이죠. 세 번째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1등을 차지해야 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공부만으로는 이호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이미 2번의 시험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호성의 심리를 흔드는 것이었어요. 시험 전날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호성에게 접근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말을 걸었죠. 안녕, 이호성.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근데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 이호성은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어요. 무슨 뜻이야, 페트로프?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 한국은 러시아에 비하면 정말 작은 나라잖아.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한 초강대국이고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나라야. 반면 한국은... 저는 의도적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러시아가 헛기침만 해도 한국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 같은데 이호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페트로프, 국가의 크기가 그 나라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진 않아. 역사를 봐도 작은 나라들이 혁신과 적응력으로 큰 나라들을 이긴 사례가 많지. 그리고 솔직히 묻자면 그렇게 위대한 러시아인데 왜 너는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러시아 군사학교가 세계 최고라면 굳이 웨스트포인트에 올 필요 없지 않았어? 저는 그의 반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호성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는 유학생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것도 알아? 특히 군사 분야에서 서방 국가들에게 배우려는 러시아 학생들이 많더라고. 국가의 크기나 핵무기 숫자가 아닌 실질적인 군사 기술과 전략이 중요한 시대잖아.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호성의 말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러시아에서는 많은 엘리트들이 서방 교육을 받기 위해 유학을 떠납니다. 저 역시 그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페트로프, 나는 네가 시험 전에 러시아 친구들과 함께 답안을 공유하는 것도 봤어. 나를 도발하기 전에 네 자신부터 돌아보는 게 어떨까? 이호성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실 저는 몇몇 문제들에 대해 다른 러시아 유학생들과 대략적인 답을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불법은 아니었지만 윤리적으로는 회색 지대였죠. 그리고 이호성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도서관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상대를 약하다고 무시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더 약한 모습을 보인 거죠.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도발로 인해 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세 번째 시험에서도 저는 2등에 머물렀고 이호성은 여전히 1등이었죠. 이호성과의 첫 충돌 이후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패배를 인정할 수는 없었죠. 러시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그의 멘탈을 흔드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로 러시아의 군사적 우월성을 증명해야 했어요. 먼저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 장성이신 아버지는 러시아 군사력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였죠. 아버지, 러시아와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비교할 가치도 없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고 핵무기만 해도 6,000기가 넘는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지. 아버지의 말씀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최신 전투기, 잠수함, 사이버 전력까지. 거의 2시간 동안 아버지는 러시아 군사력의 우수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죠.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어요.
병력수, 무기체계, 국방예산, 군사기술, 전략적 위치까지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는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최근 전쟁 사례들, 특히 러시아가 참여한 분쟁들을 분석했죠. 체첸 전쟁, 조지아 분쟁, 시리아 내전 개입 등 러시아군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파악하려 했어요. 한 주가 지나자 저는 거의 군사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호성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단순히 그를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 토론을 통해 러시아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다음 주에 있을 현대 군사 전략 수업에서 학생들이 각자 선택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거든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러시아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는 러시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모두에게 러시아의 힘을 보여줄 거야. 제 표정은 강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일찍 도착하자 아직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호성은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죠. 그는 항상 수업 30분 전에 도착해 준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자리로 다가갔어요. 준비 많이 했나 보네, 이호성?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호성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어요. 응, 오늘 발표 중요하니까. 너도 준비 많이 했겠네? 저는 그의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어요.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봤자 소용없어. 러시아는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야. 핵무기만 6,000기가 넘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했지. 한국 같은 나라는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3일 내로 초토화시킬 수 있어. 주변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호성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는 노트북을 닫고 이어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페트로프, 그런 말은 발표 때 하는 게 어떨까?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야. 그의 무심한 반응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어요. 저는 그의 손에서 이어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봐, 소국 출신이 대국인 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살아왔잖아. 러시아 앞에서 건방지게 굴다간 한국은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도 있어. 제 목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불편함이 역력했죠. 미국은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존중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지금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호성은 바닥에 떨어진 이어폰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침착함이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페트로프, 너는 지금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온 나라야.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세계적인 경제, 기술 강국이 되었고, 그가 말을 이어가려 할 때 강의실 문이 열리고 윌리엄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제게 다가왔어요. 페트로프 씨, 무슨 일인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교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수님. 그저 발표 전에 작은 토론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토론은 존중과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적인 언쟁은 이 교실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내심 화가 치밀었어요. 교수까지 이호성의 편을 들다니 모두가 러시아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단상으로 올라가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발표를 듣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방금 목격한 상황을 고려해 계획을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페트로프 씨와 이호성 씨 사이에 토론이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주었네요. 오늘은 현대 전쟁에서 대국과 소국의 군사력 비교에 대해 제가 먼저 강의하고 그 후에 여러분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분명 교수도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한국 같은 소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 주장이 입증될 테니까요. 윌리엄스 교수는 프로젝터를 켜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군사력은 병력수, 영토 크기, 자원 등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대국들이 한국, 이스라엘 같은 소국들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죠. 그러나 현대 전쟁은 이러한 전통적 요소들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의 강의가 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이호성이 진지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착함이 더 신경 쓰였어요. 페트로프 씨, 교수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까 이호성 씨와 다툴 때 들리던데 당신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6,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죠. 맞습니까? 네, 교수님.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대 분쟁에서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있나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핵 억제력 때문입니다. 정확합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핵무기는 사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분쟁에서는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하겠죠? 교수의 질문이 제 주장의 핵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강의가 어디로 향하는지 점점 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갔습니다.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무기의 숫자나 병력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 훈련 수준, 지휘 체계의 효율성,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객관적인 수치를 살펴봅시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이며 상비군만 해도 약 90만 명이 넘습니다. 핵무기 보유량은 세계 1위이고 전통적인 무기 체계도 방대하죠.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교수가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학생들이 제게 시선을 던졌어요. 그들의 눈에는 역시 러시아가 강하군이라는 인정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영토면에서는 러시아의 약 17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상비군은 약 55만 명으로 러시아의 절반 정도죠. 핵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호성을 힐끗 쳐다보니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감정을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너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교수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최근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을 보면 반드시 큰 나라가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의 말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경우 숫자상으로는 러시아보다 작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드는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었나? 수입하는 게 아니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준의 무기를 자체 개발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러시아에서는 항상 한국을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약소국으로만 가르쳤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훈련 수준입니다. 한국군은 엄격한 징병제를 통해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유사시 전 국민의 동원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정기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죠. 교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대했던 강의가 아니었어요. 러시아의 우월성을 확인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국의 군사력이 부각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한국의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력, 전술적 사고, 팀워크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극한 상황에서의 적응력은 제가 본 어떤 군대보다도 뛰어났죠. 물론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러시아의 핵 억제력과 방대한 자원은 분명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분쟁은 거의 대부분 제한전, 하이브리드 전쟁, 비대칭 전쟁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런 형태의 전쟁에서는 단순한 규모보다 적응력, 기술력, 혁신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죠. 교수의 말을 들으며 많이 당황했었어요. 러시아는 항상 숫자와 규모만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현대전의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솔직히 이 사실이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평가할 때는 항상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력 수나 무기의 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역사는 우리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 번 보여주었으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교수는 원래 계획대로 학생들의 발표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제 차례를 기다렸어요. 제 발표 내용은 이제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교수의 강의는 제 논리의 기반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으니까요.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있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윌리엄스 교수의 강의는 제가 그동안 믿어온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우월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고 한국 같은 작은 나라도 뛰어난 기술력과 훈련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다음은 페트로프 씨의 발표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준비해온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지만 갑자기 그 내용이 옳은지 의심스러워졌어요. 단상에 올라 학생들을 바라보니 이호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적대감이나 승리의 미소가 아닌 순수한 관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준비한 발표를 그대로 하는 대신 솔직한 생각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핵 강대국대 재래식 군사력,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제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항상 우리나라의 군사적 우월성에 대해 배워왔습니다. 핵무기, 넓은 영토, 많은 병력, 이런 것들이 군사력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현대전이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기술력, 훈련 수준, 지휘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제 목소리가 더 확신에 차기 시작했어요. 저는 준비했던 슬라이드를 넘기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어요. 러시아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되 한계점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 대규모 군대의 유지 비용과 효율성, 현대 분쟁에서의 적응력 등에 대해서요. 러시아는 분명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분쟁들을 보면 단순한 규모만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숫자상으로는 압도적 우위에 있었던 러시아군이 예상보다 훨씬 큰 저항에 부딪혔죠. 반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 체계, 강도 높은 훈련, 미국과의 동맹 등을 통해서요. 발표를 하면서도 저는 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발표 전 교수가 숫자로 형용할 수 없는 범주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상기시켰기에 사실 저도 모르게 한국을 높게 말하고 있었어요. 발표를 마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날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좌절스러웠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호성이었어요. 곧이어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쳤고 윌리엄스 교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페트로프 씨. 교수가 말했어요. 자신의 관점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는 진정한 학자의 자세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러시아인으로서 발표를 마치고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조국보다 한국을 높게 평가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변의 반응은 박수갈채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는데 윌리엄스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페트로프, 잠시 시간 있나요? 네, 교수님. 저는 대답했어요. 오늘 당신의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러시아의 우월성만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훨씬 균형 잡힌 분석을 보여주셨군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오늘 교수님의 강의가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제 강의가 효과적이었군요. 교수는 웃었습니다. 페트로프, 진정한 군사 전략가는 자국의 선전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그런 자질을 보여주었어요. 교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단순히 러시아의 대표가 아닌 한 명의 독립적인 전략가로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캠퍼스 카페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사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웨스트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자신감 넘치는 태도, 이호성과의 경쟁, 그리고 오늘의 깨달음까지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이호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더니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 그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호성은 커피를 한 잔 놓고 앉았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 솔직하게 자신의 관점을 수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고마워. 저는 약간 어색하게 웃었어요. 사실 내가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 러시아에서는 항상 우리나라의 군사적 우월성만 강조하거든.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던 거지. 이호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한국도 비슷해. 우리도 항상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군사력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해왔어. 하지만 우리도 종종 러시아나 중국 같은 대국들을 과대평가하기도 해. 우리는 한동안 각자의 나라와 군사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적대적인 경쟁이 아닌 서로 배우고 이해하는 대화였어요. 이호성의 통찰력과 지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가 왜 항상 1등을 차지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페트로프, 궁금한 게 있어. 이호성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이기려고 집착했던 거야? 단순히 1등을 하고 싶었던 건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러시아의 자존심 때문이었어. 내가 러시아를 대표한다고 생각했거든. 한국인에게 밀린다는 것은 러시아가 한국보다 열등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지. 이호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사실 나도 처음에는 너를 경계했어. 러시아 군 장성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았거든. 하지만 이제 알겠어.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하게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 경험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어요. 예상대로 아버지는 처음에는 불쾌해 하셨지만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알렉산더, 네가 러시아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애국자는 자국의 약점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네가 다른 나라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좋은 일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웨스트포인트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호성과는 서로를 도우며 공부했고 때로는 호성이가 1등을, 때로는 제가 1등을 차지했죠.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국가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성취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시간은 흐르고 졸업식 날, 이호성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페트로프, 너와 경쟁하고 협력한 시간이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 이호성이 말했어요.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내자. 언젠가 우리가 각자의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된다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날을 기대하고 있을게.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이호성은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동료이자 친구였어요.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저는 러시아 군사학교에서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웨스트포인트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저를 변화시켰는지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 간의 경쟁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협력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이호성과의 만남, 윌리엄스 교수의 가르침, 그리고 저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방위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한 독일인이 한국이 공개한 현무5와 각종 첨단 무기 시스템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이번 한국의 어마어마한 무기들 공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데 과연 독일 현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비아스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방위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방산 마케팅 및 세일즈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저의 업무는 주로 군사 장비와 무기 시스템을 다양한 국가와 방위 기관에 판매하고 홍보하는 일입니다. 국제방위 전시회에 참여해 우리의 최신 기술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군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시야가 넓지는 않은 편이죠. 얼마 전 저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이 그토록 첨단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동안 저에게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거리가 멀다 보니 제 업무와 크게 관련이 없기도 했고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방산 강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그저 중간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인지하기엔 그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은 경력이 짧은 나부랭이라서요. 그렇다 보니 사실 고객사가 굳이 왜 한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의 군사 퍼레이드 영상까지 확인해달라고 하는지 좀 의문이기도 했고 귀찮기도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의 영상을 보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죠. 하늘을 가로지르는 KF-21 전투기, 그리고 현무 미사일, 그 현무5 괴물 미사일의 등장이 지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달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 역시도 그 미사일의 등장에 저도 모르게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말았죠. 마치 어릴 적 처음 봤던 군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이 들기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있던 독일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봤던 건 단순한 한국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었죠. 한국이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기술력을 이렇게나 발전시켜 왔고 그들의 무기 시스템이 더 이상은 숨겨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사실 그 전투기와 미사일이 눈앞에 등장하는 순간 저는 마치 제가 알고 있던 군사 강국의 서열이 완전히 뒤바뀌는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받았어요. 한국이 첨단 무기 체계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날 영상에서 본 장면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독일이 왜 난리가 났던 건지 설명드려볼게요. KF-21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며 매끄럽게 날아오를 때 저는 자연스럽게 이를 독일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로파이터는 유럽을 대표하는 다목적 전투기지만 이미 노후화된 토네이도 전투기와 함께 운용되고 있죠. 특히 토네이도는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기종으로 현대의 첨단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독일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26년부터 F-35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점까지 독일 공군이 한국처럼 5세대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미 F-35 전투기를 도입해 실전 운용 중인데다가 여기에 더해 독자적으로 KF-21이라는 5세대에 가까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전투기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고요.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이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 공중 기동성, 그리고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니까 향후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죠. 게다가 전 세계가 깜짝 놀란 현무5 미사일은 그야말로 전술핵에 필적하는 파괴력을 자랑하는 무기였어요. 한국은 이 미사일이 있으니 국방 하나는 든든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깊숙한 벙커까지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이고 이미 세계적으로 그 위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아직 장거리 미사일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독일이 보유한 주요 미사일은 전자전 능력을 강화한 것들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제는 독일조차 그 뒤를 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충격적인 장면들을 상사인 카를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카를은 우리 회사의 방위산업 전문가로 군사기술 트렌드와 국제 무기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던 분이랍니다. 저는 그의 의견을 듣고 싶어 그 자리를 박차고 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카를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비아스,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 영상을 봤다고 들었어. 어때? 꽤 인상적이지 않던가? 라고 물으며 의자를 가리키더군요. 맞습니다, 카를. 특히 KF-21 전투기와 현무 미사일의 위력에 감탄했어요. 그런데 독일과 비교해도 한국이 정말 빠르게 독일을 따라잡은 것 같아요. 제가 말을 꺼내자 카를이 픽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더군요. 따라잡아? 한국은 이미 어느 부분에선 독일을 넘어섰어. 카를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네? 독일. 우리는 독일인데요. 한국이 독일을 넘어서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다니요? 제가 당황한 모습을 보자 카를은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잖아. 우리가 가진 토네이도 전투기는 이제 구식이 되었고 유로파이터도 최신 스텔스 기술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KF-21 같은 전투기가 전장에 최적화된 기동성을 갖추고 있지.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미래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특히 탐지되지 않는 공중 우위는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게 될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독일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그러자 카를은 한숨을 내쉬고는 대답했어요. 독일의 방위산업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유럽 합작 프로젝트와 레오파드2 전차 같은 강력한 무기를 생산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놀라운 역사인 것은 맞아. 하지만 그뿐이야. 최근 몇 년 동안은 무기 개발과 현대화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 그의 말에 저는 문득 왜 그런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인 거죠? 그러자 카를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은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 자네도 알잖아. 1,000억 유로의 특별 예산이 할당됐다는 거. 전투기 구매는 물론이고 군사 현대화를 위해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글쎄, 내가 봤을 땐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지속적인 예산 증가 없이는 독일의 군사력이 완전히 재건되기 어렵다고 봐. 라고 말이죠. 대화가 여기까지 이르자 저는 한편으로는 해외 방위 산업 관련 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나야말로 우리 자주 국가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 한 독일 펍에서 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요즘 군사 쪽으로는 워낙에 한국이 핫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예기치 않게 깊은 토론을 벌이게 되었죠. 바로 제 동료 마르셀의 이야기가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나 처음 들어서 검색해봐야 하는데 아, 이 나라구나. 알지. 근데 뭐라고? 라며 까불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만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에서 봤던 영상을 떠올리며 친구에게 발끈하고야 말았답니다. 너 아직 그 영상 안 봤지? 너 그래가지고 계약 따겠냐? 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마르셀은 콧방귀를 뀌며 말하더군요. 알아. 뭐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만. 근데 그래봐야 뭐해? 전쟁 억제력은 결국 미국에 의존할 텐데. 저는 그의 말을 듣고는 말했죠. 보고나 말해. 우리 상사 카를도 오늘 한국이 독일보다도 앞선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그러자 마르셀이 고개와 함께 맥주잔을 흔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오바 좀 하지 마. 전투기 하나로 군사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무슨 뭐 무기 몇 개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아? 마르셀. 너 진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때 갑자기 플로리안이 끼어들었어요. 지금 그 말은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지. 마르셀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죠. 그럼 뭐 한국이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어? 그러자 플로리안이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죠. 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가 한국의 군대 문화와 방위 산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 그냥 무기 몇 개만 보고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심지어 넌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한국의 병역 제도부터 얘기해볼까?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군 생활이 굉장히 혹독하다고 유명해. 최근 넷플릭스에서 유행했던 한국의 피지컬백 이런 거 못 봤어? 강도 높은 훈련을 견디며 수년간의 복무를 하고 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강인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징집제라 모든 한국인 남성이 군복무를 해야만 하지. 게다가 한국의 병사들은 그냥 전장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아니라 체력과 정신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 왜냐면 한국은 지금 휴전 국가니까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언제나 실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마르셀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자 플로리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KAI나 한화 같은 대형 방산 기업을 통해 독자적인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도 해. 예를 들어 K9 자주포? 세계 최고 수준이지. 많은 나라들이 이 자주포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야. 한국은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첨단 군사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야. 우리만큼이나 강한 방산 수출국이기도 하고. 저는 플로리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단지 군사 장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산 기술과 군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나라야. 마르셀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래봤자 무기랑 훈련 좀 더 하는 거지. 뭐 대단하다고까지 할 수 있나? 내가 지금 검색해봤는데 말야. 한국인 병사들은 평균 키가 171cm고 평균 몸무게도 66kg밖에 안 된대. 독일 군인은 평균 키가 182cm이고 평균 몸무게도 82kg이야. 이게 솔직히 싸움이나 되겠어? 이렇게 원초적인 질문이라니 수준 떨어져 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왠지 그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순간 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플로리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더군요. 그럼 2018년 월드컵 때 어떻게 한국이 독일을 이긴 건데? 오, 그렇군. 그 말에 머리에 띵하고 종이 울렸습니다. 축구는 진짜 말 그대로 몸으로 하는 운동 경기잖아. 그럼 그야말로 무기 하나 없이 체격으로 승부 보기가 더 유리한 게임 아니야? 근데 왜 한국이 이긴 것 같느냐고? 마르셀이 당황스러운 듯 어버버하자 플로리안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토끼가 거북이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야. 뭐, 이 시점엔 꼭 우리가 토끼라고 할 수도 없지만 말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 한국 병사랑 독일 병사가 1대1로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말에 마르셀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죠. 진짜 그걸 왜 묻는 거야? 당연히 독일이 이기겠지. 하지만 플로리안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쯧소리를 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거봐. 넌 그렇게 또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난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한국 병사가 유리할 수도 있어. 마르셀은 그 말에 콧방귀를 뀌며 반문했죠. 그게 말이 돼? 독일 군인이 체력이나 여기서 마르셀은 아차 싶었는지 다시 입을 다물었죠. 플로리안은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체격은 더 좋을 수도 있겠지. 체력 말고 체격 말이야.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늘 준비하고 있는 한국 병사들을 그리 쉽게 체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늘 훈련하는데 너라면 대회 앞두고 준비하는 사람이랑 취미로 준비하는 사람이랑 똑같을 것 같아? 물론 독일 군인들이 더 첨단 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 G36 소총이나 첨단 방탄복, 전자전 장비 등 독일은 이런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전투는 장비만이 전부가 아니야. 실제 전투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한국 병사가 훨씬 적을 거라고. 마르셀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못해 수긍했어요. 뭐,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그동안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건지도 몰라. 한국 군사력이 무기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훈련과 정신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분명히 강할 수밖에 없겠군. 잘 알겠다고, 미스터 토끼씨. 그러면서 그는 마지못해 웃음을 지었고 대화는 그제서야 잠잠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리아는 그러더군요. 정말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궁금하다면 한국의 삼축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봐 라고 말이죠. 저는 펍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의 대화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플로리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의 강점은 단순한 무기 체계나 군사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삼축 체계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플로리안과 마르셀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이 체계가 대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삼축 체계를 검색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삼축 체계, 이 이름도 인상 깊었지만 그 내용은 그 이상이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킬체인이었죠. 적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공격 계획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라니 이건 정말 영화 속의 전략 같잖아. 킬체인은 적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되면 그 즉시 선제 타격을 가해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이 적의 움직임을 미리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죠.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 영공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탐지하고 공중에서 요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겹의 방어망을 갖추고 있었죠.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방어막 같은데? 이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도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대량응 징보복이었어요. 적이 실제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그 즉시 북한의 지도부와 핵심 군사기지에 강력한 보복을 가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을 당할 경우 상대에게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건 말 그대로 너희가 한 대 치면 우리는 10대로 갚아준다는 전쟁의 룰이네. 한국이 전쟁에 대비해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삼축 체계는 단순히 방어 전략을 넘어서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상징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모두가 섣불리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다고 생각해 왔을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들이 독자적으로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현무 미사일, KF-21 전투기 같은 무기뿐만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방어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었으니 말이에요. 한국은 그저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삼축 체계는 그들이 어떤 위협에도 스스로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방위 예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방위 예산은 무려 331조 원에 이르고 있었죠. 이 수치는 한국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독일도 최근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1,000억 유로, 즉 142억에 달하는 특별 국방 예산을 배정해 군사 현대화를 꾀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예산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 방위 산업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독일이 얼마나 안일한 상태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히어로물에 빠져 있듯 한국에 한창 빠지기 시작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흥미로운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의 방위 산업을 비교 분석하는 과제였죠.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일본이 한국보다 방위 산업이 더 잘 발달되어 있으려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일본은 평화 헌법에 의해 군사력 증강의 제한을 받아오기야 했었다만 최근 들어 북한과 중국 때문에 방위 산업을 급격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장거리 타격 능력에 대한 투자, 일본이 자위대의 능력을 어떻게든 키우고 자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무시할 만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조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이 바로 일본이 얼마나 자위대를 현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였죠. 원래 해상작전에 능하다고 알려진 일본이어서 그런지 일본은 신규 전투기 도입을 통해 공중 방어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더군요. 또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도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장거리 타격 시스템은 자위대가 단순한 방어를 넘어선 능력을 가지게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또한 꽤나 멋지긴 하더군요. 이런 면에서 일본은 고도의 기술력과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서 점차 일본의 방위 산업이 국내 방어에 치중되어 있고 무기 수출이나 국제적인 방산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우리 회사가 어느 시장에 집중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별로 유리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일본은 자위대 자체의 방어 능력 강화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긴 했지만 국제적인 방산 수출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습니다. 일본의 무기 수출은 여전히 엄격한 법적 제한에 의해 제한되고 있었으며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반영되는 것에 좀 약한 면이 있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같은 것만 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의 방위 산업은 전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2022년 170억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이 단순히 자국 방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무기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은 빠른 납품 능력과 현지 맞춤형 무기 솔루션을 통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글로벌 무기 수출에 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나라 지키는 데에도 아주 유리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무기 시스템은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다양한 작전 환경에 맞춰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는 공중전과 지상 공격 모두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죠. 이러한 다목적성 기술을 과연 해외에만 팔아버리겠습니까? 당연히 자국의 기술에도 활용하겠죠. 또한 한국 무기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나토 표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산 무기들은 미국산 무기와의 호환성이 높아 나토 국가들이 도입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었죠. 이로 인해 한국 무기는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기존 무기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어 다방면에 활용될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순환인 거죠. 똑똑한 기술력으로 자국 무기를 만들고 이걸 잘 팔아서 또 우리 무기를 만드는 사업에 투자하고 한국 진짜 대단한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보니 한국의 방위 산업은 실제로 일본보다 생산 효율성에서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무기들을 빠른 속도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것으로 이미 유명한 상태였습니다. 빨리빨리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한국은 신속한 납품을 통해 고객국의 신뢰를 얻고 일본의 비교적 느린 개발 속도와 대조되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계약 체결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납품이 시작되었고 현지 조립 라인 구축을 통해 기술 이전까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자국 내 방어체계 강화에 치중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과 대응을 보여주기 어려운 상태였죠. 이건 실제로 제가 뉴스 기사를 통해 확인한 시장 현황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무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일본은 여전히 무기 수출에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유럽과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성공적인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을 목표로 삼고 있었죠. 심지어 한국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는 그냥 단순히 싸구려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생산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T-1K 레이볼트 미사일은 미국의 제이벨린 미사일과 유사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가격은 약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러한 효율성은 일본과의 큰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죠. 일본은 여전히 수출 규제와 법적 제한으로 인해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으며 자국 방어에만 집중력을 쏟느라 바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본은 국제 무기 수출 시장에서 아직도 제약을 받고 있었고 반대로 한국은 더 자유롭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방어력 자체도 한국이 더 강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바탕 조사를 마치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해 카르를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상사인 카를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를은 저번의 대화 이후로 저를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에겐 좋은 일이었죠. 카를은 군사기술 트렌드와 국제무기 시장에서의 방산 전략을 잘 아는 베테랑이었으니까요. 토비아스,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카를이 먼저 물었어요. 저는 그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위 산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를, 놀라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일본이 더 강력한 방위 산업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카를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무슨 내용이었지? 먼저 기술 혁신과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는 부분에서 한국이 크게 앞서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나토 표준을 충족하는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 세계 시장에서 나토 표준을 따르는 무기는 쉽게 여기저기 활용되고 통합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국내 방어 체계에 집중하고 있어서 글로벌 유연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더 폭넓은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파악할 수 있었죠. 카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는 그런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저는 이어서 그리고 한국은 방산 외교에서도 일본보다 앞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최근 한국이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제 비장의 카드였죠.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자기들의 기술력을 똑똑하게 이용하고 있죠. 정치적 파트너십 말입니다. 방산 외교를 통해 영향력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국제적인 외교적 역할도 약한 편입니다. 카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더 많겠군. 한국이 우리 회사에 더 유리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겠어. 맞습니다, 카를. 생산 속도와 수출 효율성, 기술 혁신까지 종합해보면 한국이 방위 산업에서 일본을 이미 크게 앞서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는 뿌듯하게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카를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죠. 토비아스, 그런 보고서는 마무리된 것 같군. 사실 난 처음부터 한국이 더 낫다고 생각했었어. 네? 저는 깜짝 놀라 반문했어요. 당연한 얘기지. 자네도 곧 이 업계에서 성장할수록 알게 될 거야. 한국이 생각보다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말이야. 지금 전 세계 뉴스들을 봐봐.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도 한미동맹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언급하고 있고 한국을 적대시한다는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조차도 한일 동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한국이 그동안 세계에 보여주지 않았던 현무5 괴물 미사일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지. 혹시 알아? 한국이 공개하지 않는 엄청난 무기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지 말이야. 좋아. 그럼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게 맞겠어. 아주 좋은 결론이야. 그날 이후 저는 상사 카를의 확신을 바탕으로 한국 방위 산업과의 협력을 더 깊이 있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카를의 신임을 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까지가 한국을 통해 변화된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 영상 하나로 시작된 일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이 단순한 방위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 한국과 일본의 방위 산업을 비교하게 되었을 땐 한국의 우수성을 더욱 확실하게 재확인할 수 있었죠.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한국은 이제 제가 존경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한국의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와 첨단 기술력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방위 산업과 협력하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그들의 기술과 성과를 통해 우리의 방산 프로젝트가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앞으로도 한국 방위 산업의 발전을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세계적으로 화제를 많이 얻으면서 여기저기서 사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흥미롭게도 직접적으로 방위산업에 종사하시는 한 젊은 직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에 달한다고 하죠. 이제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사연 즐거우셨나요? 저는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가 될래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